자, 계속 이어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입니다. 먼저 물의 순환. 그랬을 때 여기도 역시 물수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물수지. 역시 수입과 지출. 그래서 총 흡수 이퀄 총 방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수지. 맨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물수지 평형 알아보기가 있네요. 평형. 그랬을 때 책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야기한다면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는 외우는 것 아닙니다. 먼저 이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수지, 물의 순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이 육지입니다. 여기가 해양입니다. 손이 마음에 안 들어. 육지. 바다. 이렇게. 자, 책을 보면서 육지에서 빗물 강수가 얼마입니까? 강수가 26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이 얼마입니까? 15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하천수, 지하수 등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값이 얼마입니까? 11입니다. 그러면은 육지로 들어오는 물은 26, 나가는 물은 15 플러스 11, 그 합은 서로 같다. 그럼 숫자 하나가 지워져도 채울 수 있겠죠? 셋 중에 하나가 지워지더라도 채울 수 있겠죠?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책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자, 바다에서 역시 비가 내립니다. 강수 얼마입니까? 98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 보고 말하는 거 일단 외우는 거 아니라겠으니까 보고 말한다. 자, 바다에서 증발량이 얼마입니까? 109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화살표는 없어, 연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걸 가려버렸어, 숫자를. 그랬을 때 109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바다로 들어오는 물이 98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이 있어서 둘이 합치니까 얼마? 109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가는 이 값이 증발이 얼마? 109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늘의 대기 중에서도 역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값이 같아야 할 거예요. 대기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가 있죠? 네, 15 플러스 109 합치니까 얼마요? 124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은 육지로 바다로 강수 둘 합은 역시 124입니다. 그래서 같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책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조심해야 돼. 실제 시험에 나왔으며 수능에도 나왔으며 생각보다 까다롭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자, 설명을 듣고 얼마인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물은 얼마입니까? 대기를 통해 해양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물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표시한다면 이 값을 묻는 거예요, 지금. 해양 위에 있는 대기는 물이 남아요? 부족해요? 들어오는 물이 109, 나가는 물이 98. 남죠? 얼마가 남았어? 11이 남았어. 자, 육지 위에 있는 공기는 물이 어때? 11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11이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11.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1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 대기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값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외우는 거 아니죠? 여기가 11이므로 여기가 11이 되는 거야. 둘은 같아요. 이렇게. 자, 숫자가 지워졌을 때 그 값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쉬울 때는 한두 개만 지워지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워지는 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숫자가 복잡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숫자를 지우고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문자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대소 관계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을 A, B, C, D로 싹 써놨을 때 뭐가 더 커야 할까? 당연히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합과 같으므로 당연히 이게 커야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돼요? 그 다음에 모두 문자로 주어졌을 때 숫자가 없이 그냥 A, B, C, D 문자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란 이야기예요. 자, 육지로 떨어지는 강수량과 바다로 떨어지는 강수량 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바다로 떨어지는 강수량이 더 많겠죠. 왜? 바다의 면적이 넓으니까. 이 숫자 보고 답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방금은.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량과 바다에서 증발량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바다가 많죠. 넓은 데다가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의 증발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 수지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물의 순환은 결국 에너지 순환이 되는데, 자,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에는 따로 없지만 물의 순환과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은 내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가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내부 에너지가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 이걸 액화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녹는다. 그런데 이것은 융해가 되겠습니다. 융해. 용해 아니죠? 용해는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되는 것을 용해라고 한다. 용질이 용매에 녹아 용액이 되는 것을 용해라고 한다. 그런데 설탕을 먹일 때 이처럼 용매에 녹는 경우도 있지만 뜨거운 열에 의해 녹는다. 그것을 융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그럴까? 이것은 기화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승화라고 합니다. 이때 빨강색 화살표는 열을 어떻게? 열을 흡수합니다. 열 흡수. 그러면서 내부 에너지가 점차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이게 액화입니다. 액화. 지구과학에서는 은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는 걸 은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이나 안개의 발생을 말할 때 은결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 혈액이 굳어지는 걸 뭐라 그러지? 응고라고 하죠. 응고. 그리고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변하는 것. 이것 또한 승화입니다. 이때 파란색 화살표는 열을 어떻게? 열 방출입니다. 우리가 승화하는 물질 대표적인 것들 나열한다면 드라이아이스가 있고 나프탈렌이 있고 요오드가 있죠. 뭐 이런 것들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바로 물이 상태가 변하면서 열의 출입이 있으므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는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 물이 상태가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 가버리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열을 빼앗긴 결과가 돼. 그래서 주변 온도가 감소하죠. 감소한다.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 주변 온도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물의 순환,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을 말할 때, 자, 가장 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예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우 더울 때 마당에다가 지붕에다가 벽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시원해진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지? 물이 뿌렸을 때
기체로 날아가면서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감으로 주위 온도가 차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시원해진다. 우리가 젖은 몸으로 선풍기 앞에 섰을 때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시원하다. 그때 기화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게 되면 시원하죠?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은요, 매우 추울 때 또 물을 뿌려요. 왜요? 그때는요, 역시 똑같이 물을 뿌리지만 거기는 춥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얼어요. 음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물을 뿌리는데 상태가 달라지네요. 이러면서 열의 출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물의 순환은 에너지의 순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수권에서 기권, 생물권 기권, 기권 직권, 직권 수권 등등 뭐 이동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됐죠? 그리고 물 수지 그림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탄소의 순환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탄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구 전체에 분포하는 물의 양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분포하는 탄소의 양 역시 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탄소, 지구에 분포하는 탄소의 분포. 이게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자, 탄소의 분포. 그랬을 때 지구상에 분포하는 탄소는 어디에 가장 많은가? 그랬을 때 어디? 지구상에 분포하는 탄소는 거의 대부분이 직권에 분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권에 분포합니다. 그리고 직권의 무슨 형태로? 탄산염 형태. 즉 CaCO3 석회암이다 그 말이에요. 주로 석회암으로 분포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약간 화석 연료로도 분포합니다. 화석 연료라 하면 공룡 뼈다귀만을 말한 게 아니라 자, 화석 연료라고 했으니까 뼈다귀가 아니고 석탄, 석유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에도 존재하는데 기권은 주로 무슨 형태로? 대부분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권에는 물에 녹아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탄산이온. 그래서 CO3-2가이온. 그 다음에 HCO3-이온. 탄산수소이온 혹은 탄산이온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온의 형태로.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유기탄소,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 고유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태를 달리하면서 순환한다라고 했는데 자, 맨 밑에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있는 탄소의 양은 오랜 세월 동안 이동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거의 평형 상태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평형 상태, 거의 평형 상태. 그러니까 흡수 이퀄 방출이다가 맞다 이거예요. 탄소 물 수지가 맞듯 탄소 수지도 거의 이루어진다입니다. 하지만 물 수지와는 달리 탄소의 순환에서는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 대기 중에 들어오는 탄소의 양을 생각해 봤을 때 들어오는 것은요. 인간 활동 등으로 인한 화석 연료의 연소로 공기 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해서 광합성과 호흡이 있는데 대기 중으로 들어오는 탄소는 뭐 같죠? 둘 중에 호흡이 되겠죠? 구분하셔야 돼. 호흡. 그 다음에 용해와 방출이 있는데 방출이 대기 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서 들어갈 거예요. 총 그 합과 나가는 거 그러면은 광합성이 있겠네요. 그럼 바다에 녹은 용해가 있겠네요. 그렇게 들어가는 값을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같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간 활동의 영향이 더 커지면서 대기 중으로 들어오는 값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더워지고 있다. 그 말은 결국 온난화를 경고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탄소의 순환에서는 물수지와 같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로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엄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인간의 활동의 영향으로 좀 더 많아지고 있더라.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온난화를 경고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탄소의 거의 평형 상태인데 약간 불균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탄소의 순환에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 탄소의 순환에서 먼저 첫 번째 광합성과 호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은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죠? 광합성과 호흡은 주로 광합성과 호흡을 하는 것은 생물권의 이야기죠. 그랬을 때 탄소의 순환 이야기이므로 주로 무엇과 상호작용? 기권과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소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반대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해야 돼?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산소가 아니라 탄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탄소. 따라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은 호흡이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것은 광합성이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화석, 광합성과 호흡에는요, 광합성과 호흡에는 책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기권 대신에 수권 쓸 수 있죠. 물속 생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키우고 있잖아요. 물풀을 키우고 있잖아요. 물속에 잠겨 있어 지금. 그래서 광합성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권뿐만 아니라 수권도 될 수 있음을.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생성. 화석 연료의 생성은요,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다? 먼저 화석 연료 그 자체가 직권의 이야기죠. 화석 연료 그 자체가 직권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석 연료의 연소는 어떻게 될까? 화석 연료의 연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직권. 나는 틀린 것 같아. 기권이라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 자, 또 석회암의 생성은 어떻게 될까? 석회암의 생성 CaCO3입니다. 탄산염 광물입니다. CO3가 있으면 탄산염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다? 석회암 그 자체가 직권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탄산염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침전되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권, 직권으로의 변화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석회암의 생성은 이렇게 생성된 것도 있지만, 참고로 이렇게 생성된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개 껍데기, 산호초, 물고기 뼈 등이 쌓여서 석회암을 만들기도 해요. 이처럼 생물체 기원의 퇴적암, 석회암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퇴적암이라 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퇴적암이라 하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 생물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탄소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근황 에너지 그리고 탄소의 순환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화력 발전소의 근원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화력발전소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죠? 화력발전소는 주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주로 석탄을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그 열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에 의한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원 에너지는 뭐뭐 있다 했어? 지구 환경에는 세 가지. 어떤 것이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셋 중에 뭐에 속해? 네,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다라고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대답하다 보면은 딱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화석 연료가 직권에 있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근원을 생각해 본다면 화석 연료의 생성은 생물권 기온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생물권의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하다 이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가 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자,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암석의 순환. 암석 또한 지표 환경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순환합니다. 끊임없이 변환하고 순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자, 뒤에 페이지 109페이지 7번 문제를 볼까요? 그 그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암석이 퇴적암도, 변성암도, 화성암도, 기존에 있던 암석이 빨강색 화살표, 가를 비롯한 빨강색 화살표는 뭐가 될까? 빨강색 화살표는 기존의 암석들이 깨지고 부스러지는 작용으로 풍화 침식 작용이 되겠습니다. 풍화 침식 작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풍화 침식을 시키는 이 근원 에너지는 뭐다? 네, 지표면에서의 변화이므로 태양 에너지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깨지고 부스러진 것들이 쌓여 있다. 퇴적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그 암석을 뭐라 한다? 퇴적암이라 한다. 퇴적암이 또다시 풍화 침식으로 다시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풍화 침식이고, 여기에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되겠다. 그에 반해서, 자, 여기 마그마가 있네요. 근데 여기 보라색 화살표, 뭐 파란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 화살표는 모두 용융입니다. 그래서 녹아버리면 뭐가 돼?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냉각에 의해 식어 굳어지면 뭐가 돼? 화성암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해버리면 변성함이 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또 변해버리면 변성함이 된다. 이때 용융 변성을 시키는 에너지는 근원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암석의 용융 변성을 시키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성도 지구 내부 에너지 근원으로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